자, 제가 IAEA 보고서하고 정부 보고서를 이제 통칭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IAEA 보고서 부분이 지금 아마 토론에 좀 쟁점이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. 그 부분으로 저희가 토론의 초점을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그 이 대표께서 이제 환경 문제, 뭐 정당화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시료 채취라든지 뭐 데이터 샘플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범죄 행위를 지지한 보고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정 교수님이 반박을 하시겠습니다. 네, 우선 일본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? 일본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제너럴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저스티피케이션을 해라, 정당화를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 IAEA 보고서에도 이제 2.4절에 보면 이제 정당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IAEA 방침이다 이런 것도 천명을 해놨고요. 다만 이것을 IAEA가 할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. 예컨대 도로교통법은 국가가 만듭니다. 그렇지만 지키는 것은 국민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제너럴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만듭니다. 그렇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각 국가의 몫인 겁니다. 여기서도 또 어떤 언급이 되어 있냐면 정당화라는 것은 방류했을 때의 이득과 방류했을 때의 손실을 비교해가지고 이득이 많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것인데 그 이득이라는 거는 사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. 일본에서 생각하는 이득과 뭐 중국에서 생각하는 이득, 또 한국에서 생각하는 이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의 주체인 일본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. 이렇게 여기 기술되어 있고요. 지금 뭐 NRA에다가 물어봤다고 하는데 NRA는 규제기관입니다. 규제기관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요. 이건 일본 정부 혹은 도쿄전력에다가 물어봤어야 될 사항을 규제기관에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요.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는 종합보고서입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6차례의 보고서가 있었고 이것이 7번째 보고서인데 그 6차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않아요. 그 처음에 6가지 보고서에서는 이제 오염수를 뭐 처분할 지중 매설을 할 것이냐, 증기로 내보낼 것이냐 이런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실은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결정된 해양 방류 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종합보고서에 그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그 내용을 검토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. 그 일본의 농도 기준이라는 것이 뭐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동일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 보고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한다. 그다음에 또 국제기구를 뭐 범죄 집단에서 범죄 행위하는 걸 갖다가 도와준다 하는 거는 좀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이제 정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정당화의 원칙과 관련된 이제 논쟁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좀 섞여 있으니까요. 일단 좀 분류를 해서 일단 정당화의 원칙에 관한 좀 토론을 먼저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제 정당화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방사능의 의도적인 피폭 시에 손실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고 먼저 이제 이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서 반박을 하셨습니다. 거기에 대한 혹시 뭐 두 분 재반박을 누가 하시겠습니까? 예,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.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그 회원국이 지켜야 할 거다.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IAEA이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문제니까 일본의 문제다. 그리고 한국만의 기준이 따로 있고라고 얘기했습니다. 한국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. 기자가. 그럼 우리의 이익은 뭡니까?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익은 뭡니까? 했더니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또 동문서답하셨습니다. 어떤 데도 또 말씀하시지 못했는데요. 일본의 어떤 기준에 의한 수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IAEA 최종 보고서가 그 방류에 있어서 신뢰도가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IAEA의 이런 보고서 안에서의 태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IAEA의 최고종 보고서만으로 그것이 방류를 허가하는 것이거나 승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는 논쟁이 방금 우리가 주고받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판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또 그럴 것이 IAEA 지금 뭐 언론에서는 IAEA가 국제기구다 아니다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IAEA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인지가 중요합니다. IAEA 헌정을 보면요. 자,
IAEA가 이 같은 상황에서 방류의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해서 허락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네, 촉진 및 확산, 원자력 에너지를 촉진 및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우리 IAEA 사찰단 하면 그 사찰이 유의미한 거는 북한에 갔을 때죠. 대북 핵과 관련한 사찰에 있어서 IAEA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자면은 사실상 IAEA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전 세계 시민이 만족할 만큼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검할 그런 국제기구는 현재 없는 겁니다. IAEA가 스스로 밝혔던 GSG 정당화 원칙조차도 결국은 그 각국이 알아서 할 문제지 자기 문제 아니다라고 회피하지 않았습니까? 그게 바로 본인의 권한 내 또는 본인이 당연히 응당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도 밝히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로시가 봤을 때 바로 이 얘기, 제 워딩 그대로 한 겁니다.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. 후쿠시마에 본인들이 사무소까지 낸다고 했는데 보고서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린 기대하겠다는데 보고서도 허술한데 그 허술한 보고서의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런 걸 점검할 권한이 없다면 바로 이거 WHO, IMO, 회사기구, 그다음에 UNHRC, 다시 이야기해서 보건, 환경, 인권 관련된 문제의 전문가들이 있는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 안에 IAEA도 함께해서 새로운 모범례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 문제는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그로시가 다른 거는 다 뭐 회피했습니다.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의 한계라는 지점입니다. 네, 혹시 홍 의원님, 네. 방금 이재정 의원께서 다른 어떤 유엔 기구와 이제 협력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치밀한 어떤 분석을 하자.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. 그런데 IAEA를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유엔 기구가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마치 뭐 동네 어떤 용역기관 정도 취급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. IAEA는 유엔 산하기관으로서 1957년도에 설립된 핵 에너지 촉진과 그리고 방사능 관련된 어떤 문제를 사찰, NPT, 핵확산 금지 조약을 이제 다루는 기관이니까 사찰 및 그리고 점검을 하는데 가장 세계에서 권위 있고 전문가 어떤 집단인 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. 네. 그다음에 맞습니다. 예, 딱 그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이라는 그다음에 자 이제 저스피케이션 정당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항은 뭐냐면 피폭의 어떤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커야 된다.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. 우리가 병원에 가서 CT라든지 MRI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방사능 피폭을 받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체크를 위해서 그런 거는 정당화된다는 것이죠. 이 정당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자체 결정할 수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그러면 얻는 이득이 뭐냐? 이건 참 어리석인 거죠. 우리가 지금 그 후쿠시마보다도 더 많은 한 50배 가까운 삼중 수소를 지금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? 그래서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후쿠시마 사고라는 어떤 특수성과 그리고 일본이 했던 많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 부담 때문에 IAEA의 어떤 점검을 한 번 더 거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물에 있어서도 알프스 성능이 충분히 검증을 했으니까 이 나오는 결과물이 이렇게 그 기준치 이하다. 우리가 어떤 뭐 정수기 성능이라든지 빵을 할 때 빵 기계를 하나하나 봅니까? 빵이 맛있으면 그 빵 기계가 잘 만들어졌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IAEA의 어떤 신뢰성 내지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생이 지금 박사 논문을 저는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정당성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IAEA의 어떻게 보면 보고서의 좀 원론적인 또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알프스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갔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알프스에 관한 좀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뭐 일종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대표께서 잠깐 이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오늘 이번 보고서의 그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논점이 옮겨왔으니까요. 구체적으로 과연 이번 보고서의 어떤 부분이 과학적으로 봤을 때
좀 근거가 있고 근거가 없고 좀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정 교수님의 반박을 바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9가지 핵종만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제거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를 했고, 그 다음에 필터 제거하는 그 절차라든가 주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절차상으로 방사능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제거가 안 되면 다시 돌린다,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. 지금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그동안에 필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굉장한 핵심입니다. 2013년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지만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까 2014년에나 이제 이것이 거의 작동이 됐고요. 그 뒤에 무수한 고장을 일으키면서 이게 블랙박스화돼 있습니다. 그래서 4차 보고서에 보면 알프스 자체가 셀프 레귤레이션이 잘 되고 있다. 이 성능을 설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셀프 레귤레이션이 잘 되고 있다. IAEA조차도 이 설계 도면과 성능 설치된 거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고요. 이것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느냐를 성능 커브가 없어요. 어떤 변수, 압력이나 압력 델타 P라고 그러는데 압력 변화,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온도나 염분 또 뭐 이런 농도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제거 성능에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제시된 바도 없고 그것이 어떤 성능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게 전혀 없습니다. 다만 제거해서 안 되면 다시 돌린다 이런 개념이에요. 이게 어떻게 과학적이냐. 예,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 하나만 네. 더 보태고 싶은데요. 네. IAEA의 이번 보고서에도 관련된 내용이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내용을 IAEA가 점검했다라고 하는 그 직전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두 문장 남짓입니다. 그 문장도 결국은 일본이 설명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, 그 보고서가 작성되기 직전에는 실제 방문을 했던 게 아니라 심지어 뭐 그 관련된 내용은 줌 회의 3번을 통해서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. 제가 조금 이제 앞선 주제하고 조금 연결시켜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. 기본적으로 알프스는 10년간 시운전을 했던 상태입니다. 그리고 8번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솔직하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. 24번의 고장을 한 번이라고 총칭하기도 했었고요.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알프스의 성능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. IAEA가 뭐 실제 그것들을 실험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게 6월 15일 바로 얼마 전입니다. 비정상적인 삼중수소 수치가 나왔고요. 그리고 핵종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높아진 수치가 있었습니다. 그 원인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알프스를 신뢰할 수 있다? 왜 알프스 문제를 드느냐, 나온 물만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. 나온 물의 모든 전량을 측정해서 내보내실 겁니까? 그게 아니거든요. 그 샘플링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알프스의 성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. 네, 알프스의 성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 정 교수님 반론부터 좀 들어보죠. 그 방사선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 일반화된 시설입니다. 뭐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시설에도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라는 건 있습니다. 그 안에 필터를 뭘 썼느냐 하는 것들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농도를 측정을 해서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고 또 필터 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또 오염 정도를 측정을 하죠. 그리고 이제 방류하기 전에도 또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지금 알프스 필터도 고장난 적도 있고 또 한 번에 걸렀는데 단번에 배출 기준 미만으로 걸르지 못한 사례들도 있고 합니다. 그런 것들 다 보고되고 있고요.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생기면 측정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. 농도가 높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 해가지고 다시 앞 단계로 넘어가지고 또 다시 필트레이션을 하고요. 저장하는 단계도 그렇고 방류하기 직전에 희석한 다음에도 또 농도 측정을 합니다. 그리고 방류한 다음에
바닷물에서도 10군데를 뽑아가지고 또 농도 측정을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알프스라는 문제에 막 국한해서 생각하다 보면 마치 알프스 고장 나면 오염수가 바로 방류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한테 문제를 아주 좁게 보면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액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체를 보면은 중간에 한두 단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음 단계에 걸릴 수 있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그림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40군데 바다, 그러니까 지금 뭐 제주도도 있고요, 동해안, 서해안 뭐 이렇게 해서 40군데 해역에서 뭐 삼중수소, 그다음에 세슘, 스트론튬 이런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인터넷에 업로드해두고 있습니다. 일부는 핸드폰 앱도 있고요. 여기 보시면 1994년서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. 근데 2011년이 한 가운데쯤 됐는데 이렇게 피크 같은 게 나타나질 않습니다. 그리고 뭐 이 해수가 몇 년 돌아온다 할지라도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나타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대량 방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역 40군데 어디서도 그게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후쿠시마에 있는 양이 그 당시에 방류했던 양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인데 그거를 30년에 나눠서 방류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득 보는 게 뭐냐, 손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행위의 주체도 아닌 거고요. 그래서 뭐 저스티피케이션의 논리를 갖다가 그럼 우리 이득은 뭐냐, 이거는 말장난이죠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회의원 레벨에서 다룰 게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다룰 정도의 얘기입니다. 네.